제가 그 중간고사 예상 문제를 파일을 올려드렸죠. 거기 보시면은 단답식 문제로 14개 올려드렸고요. 그다음에 OX 문제 또 6개 해서 총 20문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10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답식 문제는 7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러니까 가로넣기가 7문제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OX 문제 3문제 출제가 돼서 하나에 총 10문제고요. 하나에 2점씩 해서 이제 총 20점입니다. 그래서 단답형 문제는 총 20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서술형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제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단답식 문제 그 가로넣기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을 보면요. 여기 이제 들어가는 가로가 제가 올려드린 거는 이제 답은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굵은 글씨로 답까지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우리가 법률 행위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법률 요건이라는 것은 법률 효과, 즉 권리의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법률 요건이다라고 정의를 했었고요. 그런 법률 요건에는 뭐 내가 누군가를 때리는 뭐 불법행위 이런 것들도 법률 요건이죠. 내가 누군가를 때렸다,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이유 없이 때렸다라고 하면 그 맞은 사람이 나를 상대로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죠. 그런 법률 효과가 생깁니다. 권리의 변동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굴 때렸다라는 불법 행위가 이런 법률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즉, 권리의 변동이라는 법률 요건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원인을 법률 요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법률 요건들 중에서 특별히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건으로 하는 법률 요건, 필수적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우리가 법률 행위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이 법률행위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우는 내용도 사실 이번에 민법 총칙 3법원에서 배우는 내용도 거의 법률행위 관련된 내용들이죠. 근데 이제 법률행위라는 게 우리가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제 우리가 법률행위가 좀 낯설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법률행위를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계약과 이제 계약으로 바꿔서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이런 계약들은 뭐 특별히 그 교과서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이런 걸 잘 몰라도 계약이 어떤 것인지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사실 법률행위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이걸 계약으로 바꿔서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물론 법률행위가 계약하고 딱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법률행위는 계약보다는 더 넓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합동행위라든지 뭐 단독행위, 뭐 계약, 뭐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법률행위는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약과 뭐 거의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1번의 정답은 법률행위입니다. 그럼 우리가 법률행위에서 법률행위의 이제 의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배운 내용들이 차례대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법률행위, 즉 계약이 이 정상적으로 권리의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를 야기하려면 두 가지 관문을 거쳐야 되는데 첫 번째 관문이 성립 요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었죠. 법률행위에 세 가지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당사자, 두 번째가 목적,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의사표시예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라는 개념 자체가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필수적인 요소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의사표시가 나와 있지 않는 법률행위, 계약이다라고 하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당사자, 뭐 당연히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뭐 계약서가 체결됐다라 하더라도 뭐 당사자인 매도인이 누구고 매수인이 누구고 이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런 계약은 성립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얼마에 사고 판다라는 계약의 목적이 법률행위 목적이 나타나 있지 않으면 이것도 역시 법률행위나 계약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립 요건으로 크게 보면 이 세 가지가 있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죠.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의사표시이고요.
그다음에 3번 법률행위의 이제 목적 관련 효력 요건. 우리가 각각 이 성립요건마다 그와 관련된 효력 요건들이 있었어요. 당사자와 관련된 효력 요건은 세 가지가 있었죠. 권리 능력이 있을 것, 의사 능력이 있을 것, 그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을 것 이런 것들이 당사자와 관련된 효력 요건이었습니다. 반면 목적과 관련된 효력 요건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의 확정성,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의 가능성, 실현 가능성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적법성, 네 번째가 사회적 타당성입니다. 그래서 이 3번 문제에 보면은 가로가 하나 빠졌기 때문에 여기 이제 들어가는 정답은 가능성 또는 뭐 실현 가능성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어떤 법률행위, 계약이 체결됐는데 그 계약의 목적이 처음부터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목적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은 이 목적의 가능성,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계약은 이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주택을 사고 팔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집이 애초에 계약 체결 시점부터 처음부터 불에 타서 없어진 집이었다라고 하면 원시적 객관적 불능이죠. 즉 목적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이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 계약은 결국 이제 무효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번의 정답은 이제 가능성이고요. 그다음에 4번 보시면요. 4번 이제 우리가 요 내용은 이제 다루진 않았는데 법률행위를 또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도 이렇게 하나가 들어갔어요. 근데 법률행위 중에 채권행위라는 것은 이행, 그러니까 채권행위라는 것 자체가 채권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 채권이죠. 그럼 채권은 이행의 문제를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이 발생했다라고 끝이 아니라 예를 들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서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생기죠. 그렇지만 채권이 생겨서 끝이 아니라 결국 구체적으로는 소유권을 넘겨받는다는 이행을 해야 그 계약의 목적을 실현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채권행위라는 것은 결국 법률행위지만 이행의 그 문제가 계속 남아있는 그런 것을 채권행위라고 하고요. 반면 물권행위는 우리가 소유권, 이런 것들을 이 물권행위를 통해서 넘겨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통해서 물권행위를 통해서 넘겨받으면 그 다음에 더 뭐 어떤 이행이라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고 물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뭐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뭐 수업에 다루지는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어쨌든 4번의 정답은 이제 채권행위. 그러니까 가로가 두 개니까 앞에가 채권행위, 뒤에가 이제 물권행위입니다. 그다음에 4번 보시면요. 4번이 그렇고요. 5번 보시면 이건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법률행위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법률행위 목적이 원시적으로 실현 가능하면, 실현 불가능하면 무효이고, 후발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면 유효로서 위험부담 또는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남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시적이라는 뜻은 계약 체결 시점, 계약 체결 당시 처음부터 이게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원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반면 후발적이라는 뜻은 계약 체결 시점에는 멀쩡했는데 이게 나중에 불가능하게 된 것을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주택을 사고 팔기로 했는데 처음부터 이 집이 불에 타서 없어진 집을 대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이건 원시적 불능이기 때문에 그런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멀쩡한 집이었어요. 근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불에 탔다, 불에 타서 없어졌다. 라고 하면 이거는 후발적 불능이죠.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만 무효가 된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가 된다. 근데 어쨌든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돼서 되더라도 일단 계약은 유효인데 그래도 어쨌든 집이 불에 탔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이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집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을 그럼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할 것이냐.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채권법에서 공부를 한다고 했죠. 네,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 앞에서 공부할 때도 요 간단하게는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이거는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채무자, 즉 매도인, 즉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는 게 채무자잖아요.
즉 채무자 매도인이 고의나 과실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그게 아니라 천재지변, 뭐 산불이 나서 뭐 매도인의 고의 과실 없이 뭐 산불이 나서 또는 제3자가 방화를 해서 불에 타서 없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채무자,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로 이걸 이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채무불이행 책임의 문제가 되고요. 그럼 그에 따라서 뭐 손해배상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매도인, 즉 채무자의 전혀 고의 과실이 없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갑자기 천재지변이 나서 산불이 나서 채무를 이제 불에 타서 없어졌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책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위험 부담, 그런 것을 위험 부담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채권법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제 앞단에서 이제 민법 총칙에서 이제 알아두실 내용은 원시적 불능, 즉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이고 후발적 불능인 경우에는 계약을 일단 유효로 본다. 뭐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 우리가 본 목적과 관련된 효력 요건 중에 목적의 가능성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우리가 거기서 배운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6번을 보시면 그 다음에 목적의 효력 요건 중에 확정성, 가능성,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적법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적법성에 관련된 내용들이 6번과 7번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법을 위반하면 적법하지 않은 계약은 무효다 이런 취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웠듯이 모든 계약 모든 법에 위반한 계약이 다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이 법을 나눠봐야 되죠. 일단 우리가 강행법규와 임의법규, 임의규정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강행법규, 강행규정은 꼭 지켜야 되는 법을 강행규정, 강행법규라고 하고요. 반면 임의법규, 임의규정은 이제 보충적 규정이라고 해서 꼭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법에는 나와 있지만 꼭 지키지 않고 그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지 않고 그냥 당사자가 다른 내용으로 합의를 해도 그 합의가 유효한 그런 것을 임의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의 특히 채권법의 많은 규정들은 임의 규정이에요. 우리가 공부했듯이 뭐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그 매매 계약 체결에 들어가는 매매 비용, 발생하는 매매 비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균분하여 반반씩 분담한다. 이렇게 법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이 전액을 분담한다거나 매수인이 전액을 부담한다거나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 법에는 반반씩 분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니들 마음대로 계약을 바꿔서 법을 위반해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은 무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법들을 우리가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정하면 당사자들이 알아서 정하면 그 정한 대로 효력을 인정하고 혹시 당사자가 미처 정하지 않았을 때 보충적으로 민법의 규정대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것 이런 것을 임의 규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당연히 임의 규정은 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유효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강행 규정인데 이 강행 규정도 또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6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행 규정 중에 어떤 것은 처벌, 위반하면 뭐 당연히 처벌은 되죠. 강행 규정이니까 위반하면 안 되죠. 꼭 지켜야 되니까 위반했을 때 처벌과 단속은 되지만 그 위반한 사법상, 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는 무효를 보지 않는 계약의 효력 자체는 유효를 보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단속 규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 중에는 뭐 중간 냉약 등기라든지 뭐 전매 금지 기간을 위반한 그런 전매 행위 이런 것들은 단속 규정에 해당한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반면 이제 7번에 보시면 이것도 이제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인데 그중에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법상 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도 무효로 하는 것을 우리가 효력 규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의 적법성에 위반해서 계약이 무효라고 했을 때 그 법에 위반된다라는 것은 딱 요 경우만 해당이 되는 거죠. 강행 규정 중에 효력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만 이제 단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효력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들 중에는 토지거래허가 제도 이런 것들이 효력 규정이었죠.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사전에 관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라. 니들끼리 매매하지 말고 먼저 허가받고 매매해라. 이게 이제 토지거래허가 제도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만약에 허가 없이 허가받지 않고
그냥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를 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이런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라고 했죠. 그러니까 단속을 받을지언정 그 계약이 유효로 본다. 이게 아니라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래서 효력 규정이라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그런 경우에 확정적 무효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후적으로 당사자들이 거래허가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받으면 이게 소급해서 유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유동적 무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식의 토지거래 허가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단속 규정이 아니라 효력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7번의 정답은 이제 효력 규정이고요. 그다음에 8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순서대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 목적의 가능성, 그다음에 목적의 적법성,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죠. 즉 사회질서에 반하는 그런 목적의 계약은 무효다 이런 것이고 이건 특별히 민법 10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목적의 계약은 이제 법률 행위는 무효다라고 103조에 나와 있고요. 우리가 원래 이제 무효라는 것은 위에도 계속 무효 사유들이었죠. 근데 무효는 원칙적으로 무효에 따라서 이제 계약상의 어떤 채권 채무, 권리 의무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권리와 의무가 계약상에 없는 것이 이제 무효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채권 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무효인 계약이 체결됐다 하더라도 채무자, 당사자는 이걸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행을 했다 하더라도 이걸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효인 경우에는 이행할 필요도 없지만 이행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대원칙인데 유일하게 그게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배운 사회질서에 반한, 즉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무효인 거죠. 그게 이제 746조에 이런 불법 원인급여, 즉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에 따라서 급여, 급부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걸 돌려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이걸 불법 원인 급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사회질서 반하는 계약은 채권 채무 관계는 없지만 일단 뭘 이행을 하면 이건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뭐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이런 행위, 이런 거 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인 계약이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무효인 계약이기 때문에 내가 도박 자금을 빌려주기로 하고 안 줘도 괜찮아요. 어차피 무효이고 내가 그런 채권 채무가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박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도박 자금을 줬다라고 하면 이걸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불법 원인급여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3조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이런 목적의 계약, 그래서 무효인 경우에는 특히 이제 불법 원인급여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니까 채무를 이행할 필요는 없지만 이행을 하게 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 뭐 이런 법리를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번의 정답은 불법 원인급여이고요. 그다음에 9번 보시면 법률행위 자체는 사유질서에 반하지는 않지만 당사자가 그 의사 표시를 하게 된 연유나 동기에 반사회성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특별히 동기의 불법이라고 부릅니다. 동기의 불법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뭐 도박 자금 빌려주는 경우도 그냥 애초부터 계약이 내가 도박에 필요하니까 돈을 빌려달라 해서 서로 합의를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103조 위반이 명확한데 문제는 그냥 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빌려간 사람이 이걸 도박에 쓸 목적으로 빌린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동계불법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이걸 무효로 볼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배운 것처럼 원칙은 유효로 봐요. 왜냐하면 동기나 연유는 외부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도박에 쓸 목적으로 빌려갔는지 아니면 진짜 뭐 내가 사업하려고 빌렸는지 이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그런 경우 동기의 불법이 있다 하더라도 반사회성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계약은 유효로 보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상대방의 표시가 됐거나 그 상대방이 동기를 알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박에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가서 도박 자금으로 쓸 거다라는 것을 알고서 빌려줬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무효가 돼요. 그럼 이때 무효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죠? 아까 불법 원인급여와 연결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서 무효가 됐다라고 하면 빌려간 사람이 돈을 다시 안 돌려줘도 됩니다. 그런 효과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그러려면은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도박 자금을 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뭐 이런 것을 그 빌려간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요. 당연히 쉽지는 않겠죠. 뭐 여러 가지 정황으로 어떻게 뭐 극적으로 입증을 했다. 그러면은 무효할 수 있고, 그럼 내가 빌려간 돈을 안 갚을 수 있지만 그걸 입증을 못했다 그러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동계불법 원칙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당연히 빌려준 금전소비대차 계약도 유효하고 빌려간 사람은 도박으로 그걸 탕진했다 하더라도 다시 갚아야 합니다. 유효인 계약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법리 구성이 됩니다. 어쨌든 9번의 정답은 동기의 불법이고요. 그다음에 10번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이걸 우리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긴 했지만 이걸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해요. 그걸 민법 104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민법 10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짜리 실제로 시세가 뭐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10억을 주고 뭐 샀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현저하게 균형, 공정을 잃은 계약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104조,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요건이 단순히 객관적으로 불균형한다라는 정도만으로는 안 되고요. 그 상대방,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물건을 10억 받고 파는 그 매도인 쪽이 그 매수인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이용을 했다, 악용을 했다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입증이 쉽지는 않겠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104조 적용이 돼서 또 무효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11, 12, 13도 저희가 이제 수업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어요. 근데 이 수업을 하다가 뭐 보충적 해석 이런 것들은 이제 지난 수업 때 좀 다뤄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즉 계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그다음에 보충적 해석이에요. 첫 번째 11번은 이제 자연적 해석인데요. 이게 뭐냐면 계약의 해석 중에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을 표의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뭐 계약서에 어떻게 썼든 상관없이 이 사람의 진정한 의도, 즉 계약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진정한 의도를 중심으로 계약을 해석해 주는 것을 자연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면 12번 규범적 해석은 그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상의 표시, 이 사람의 진정한 의도, 표의자의 진정한 의도와 상관없이 계약서상에 어떤 객관적 표시가 있으면 그걸 상대방이 그 객관적 표시를 보고 계약을 체결했겠죠. 그랬을 때 이제 분쟁이 생겼을 때 그 해석은 상대방 입장, 즉 객관적 규범적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을 규범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수업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뭐 책에 보시면 뭐 이런 예로 들어온 판례 중에 규범적 해석의 예로 있는 판례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채무자가 이제 채무를 갚으면서 이제 근데 채무를 전체를 갚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억 원인데 한 5천만 원만 갚은 거죠. 근데 채권자가 그래도 1억 원 중에 5천만 원만 받을 목적으로 그걸 이제 5천만 원 받으면서 영수증을 써줬는데 그 영수증에다가 총완결이라는 표시를 해서 영수증을 써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억 중에 5천만 원만 받은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채권자가 그러면은 나중에 5천만 원 받을 것이 있으니까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채무자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원래 1억 원을 빌렸지만 채권자가 5천만 원을 받으면서 나머지 채무는 다 면제를 해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툼이 생겨서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례입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에 결국 이제 핵심은 뭐 당사자의 주장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결국 여기서 애초에 뭐 돈을 빌려준 계약서라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중요한 증거 자료는 이제 영수증이죠. 영수증이 제출이 됐는데 거기 보면 총완결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면 이때 채권자 입장에서는 내가 1억 원이 받을 게 있는데 5천만 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내 진짜 의도는 이게 뭐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줄 목적이 아니었을 거예요. 진의. 를 따져보면. 그래서 이걸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자연적 해석은 내 의사표시라는 사람의 진정한 의도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은 이게 채무가 다 완결된 것은 아니고 더 돈을 더 5천만 원 또 갚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근데 우리 그 대법원의 해석 판단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상대방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그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럼 규범적 해석에 따르면 총원결이라고 거기다 영수증에 써줬으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아, 이거는 이 돈 받고 끝낸다라는 의사를 표현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케이스에서는 결국 이제 채무자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5천만 원 갚은 것으로 이제 끝났다. 나머지 돈은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 보통 교과서에 나오는 규범적 해석의 이제 대표적인 판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그 법률행위 계약의 객관적 규범적 의미를 밝히는 그런 해석을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11번은 자연적 해석, 12번은 규범적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13번은 우리가 지난번에 뭐 잠깐 얘기를 나눴죠. 그러니까 이건 보충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법원에서 판사가 제3자의 시각에서 이걸 해석을 해주는 것을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교통사고 났을 때 이제 그 피해자가 가해자하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상금, 뭐 합의금 받고 얼마 받고 이제 합의를 해줍니다.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렇게 합의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후유증이 생겼을 때 이 추가적인 후유증을 그 추가로 청구를 할 수 있느냐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애초에 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이 합의서를 또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더 이상은 이제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교통사고 피해자의 이제 구제 보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는 보충적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이제 제3자의 시각에서 만약에 이렇게 후발손해, 즉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다라면 그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줬을 것이다. 즉 후유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합의금 받고 합의를 했을 것이다라고 그 피해자의 그 계약 체결, 합의할 당시의 의사를 그렇게 해석을 해줘요. 근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 피해자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생각 없이 합의를 해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개입을 해서 그 해석을 이렇게 보충적으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이게 뭐 흔한 경우는 아닌데 지금 말씀드린 교통사고, 네, 이제 합의금 받고 합의할 때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보충적 해석을 하는 그런 이제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이제 보충적 해석이고요. 그다음 14번은 표의자 자신이 내심의 효과에서 외부에 대해서 한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이걸 우리 뭐라고 했죠? 비진 의사표시라고 했죠. 민법 107조에. 그러니까는 의사와 표시가, 즉 속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데 이것도 세 가지가 있죠. 내가 알면서 일부러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비ting 의사표시라고 하고 상대방과 짜고 이런 거짓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통정의 표시라 하고 그다음에 내 스스로도 의사표시라는 사람 스스로도 모르고 착각을 하고 이런 잘못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죠. 이게 각각 효과가 다릅니다. 일단 비진 의사표시는 원칙은 유효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이제 무효로 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니까 비진 의사표시고 원칙에 따라서 이제 유효한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이제 유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OX 문제가 세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예상 문제니까 여섯 문제가 있는 거죠. 일단 15번 보시면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강행 규정 중 효력 규정으로서 위반한 등기는 무효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다수 규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단속은 받을지언정 그를 위반한 등기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력 규정의 예로서 아까 토지거래 허가 제도도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 그 무자격으로 변호사 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약정 이런 것들이 효력 규정 위반이거든요. 그리고 중개업도 중개업 그 뭐 허가를 받나요? 뭐 면허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개업의 그 정상적인 자격이 없는데 중개 행위를 해주기로 하고 돈을 받기로 하는 것이 있잖아요. 수수료 약정. 이런 것들도 단속 규정이 아니라 효력 규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단속 규정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처벌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 효력 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수수료 약정 자체도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격 없이 중개를 해주기로 하고 1억 원을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중개를 성공을 했어요. 근데 내가 1억 원을 달라라고 했을 때 그걸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효력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6번은 X인 거죠. 수수료 약정도 이제 무효가 됩니다. 효력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17번 보시면 강행법규에 위반한 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 불법원 임금에 해당하여 부당의 득반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것도 틀리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백삼조 위반, 즉 사회질서에 반해서 그래서 무효가 된 경우에만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 뭐 강행법규에 위반했든 뭐 권리 능력이 없어서 무효가 됐든 이런 경우는 다 이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행할 필요도 없고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도 없고 이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번의 정답도 역시 X 그것이고요. 그다음에 18번 보시면요. 부적 관계의 대가로 아파트 증여 계약을 맺은 경우 이게 대표적으로 103조 위반이죠. 사회질서에 반하는 그래서 이제 무효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효기 때문에 아파트를 주기로 했다 하더라도 안 주면 되죠. 줘야 될 의무, 채무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줬다라고 하면 돌려받을 수가 없죠. 근데 뭐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단 넘겨준 아파트는 반환 청구가 불가하고 그렇게 되면 반사적 효과로 그 받은 쪽이 결국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원래 103조 위반으로 무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등기를 넘겨받았다, 뭐 또는 금전을 넘겨받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받은 사람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9번 매도인이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제2 매수인과 제2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제2 매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이제 유효다. 이거는 이제 맞는 표현이죠. 우리가 이중 매매에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라고 했죠. 다만 예외적으로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제2 매수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이제 103조 위반으로 비해적 무효다라고 했잖아요. 원칙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건 유효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19번에 정답은 5이고요. 그 다음에 20번 보시면 통정의 표시는 무효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근데 이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라고 공부를 했어요. 통정의 표시는 무효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여기서 본 것처럼 그럼 통정의 표시로 무효인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지금 본 것처럼 X가 정답이죠. 틀렸다라고 나오는데 그럼 만약에 이걸 바꿔서 통정의 표시로 무효인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하면은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예, 그쵸. 둘 다 X죠. 좀 이상해 보이지만 둘 다 X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대항할 수 있다도 X고 대항할 수 없다도 X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법률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국어 예전에 우리 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하는 그거죠. 약간 그런 건데 어쨌든 뭐 실제로 이 중개사 시험에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가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그럼 이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제3자는 선의 악의를 포함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뭐 악의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선의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이건 틀린 표현이고 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도 틀린 표현이죠. 제3자에는 선의자도 표현되는데
그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면 선의자도 대항할 수 없는 거고, 이제 악의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틀린 표현이 됩니다. 어쨌든 20번은 X가 정답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술형 문제가 이제 한 문제 나오거든요. 예, 뭐, 일단은 부동산의 이중매매의 법률 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제 하나 하고,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비교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 둘 중에, 네, 뭐, 하나 출제가 되는데요. 네. 뭐 어차피 우리 수업에서 뭐 자세하게 했으니까 아마 잘 알고 계실 거고, 뭐 이 내용들을 엄청나게 자세하게 쓰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그냥 뭐 요약해서 우리가 어차피 시험 시간은 1시간이니까 1시간 동안 뭐 이렇게 제 앞에 본 단답식 문제 보시고 풀어보시고 남는 시간에 이 내용들 어차피 책에 있고 강의 안에 있으니까는 그 내용들 그냥 잘 정리해서 써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너무 간략하게 한 뭐 서너 줄 뭐 이렇게 쓰시면은 점수를 충분히 받기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왕이면 그렇다고 뭐몇 장씩 쓰시거나 하는 건 너무 불필요하고 그냥 적당히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좀 분량을 좀 채워주시면 아마 최대한 이뭐 만점 다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그 무리 없이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두 개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북 시험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지금 우리 수업한 내용도 이거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뭐 유튜브에 올려드릴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거 잘 적어가셨다가 그거로 다음 기회에 시험 보실 때 잘 보고 이제 쓰실 수도 있습니다.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예상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요.